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른이 넘은 은퇴한 미국의 억만장자. 실리콘밸리에서 40년간 기술혁신의 선두에 섰고 세계의 회사를 상장시킨 남자. 하버드 MBA를 거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CEO까지 오른 남자. 그는 미국 언론이 테크 황제라 부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 가을, 태국 푸켓으로 떠나던 사적인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기체 이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면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변에서 열리고 있던 불꽃 축제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곳, 눈물 흘리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고요한 질서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에너지. 말 그대로 한국 그 자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은 허상에 가까웠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였을지 몰라도 제대로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한국은 내가 몰랐던 진짜 삶의 의미를 보여줬다. 이 발언은 그대로 CNN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미국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성공한 남자가 한 나라에 무릎 꿇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결국 그날 밤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가 바꿔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그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결말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당신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핸더슨입니다. 73세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기반 AI 플랫폼을 개발해 세계의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켰던 그야말로 전설이라 불리던 CEO였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텔 출신의 개발자들과 함께 창업했던 첫 스타트업은 미국에서만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두 번째 회사는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제 인생의 총결산이자 세상에 남긴 제 기술적 유산이었습니다. 제 삶은 늘 이성과 성과 중심이었고 감성이나 휴식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한 후 처음으로 여유를 누려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50년 가까이 함께 온 절친 6명과 함께 황혼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죠. 목적지는 태국 푸켓. 럭셔리 골프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오직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행 중엔 하버드 의대 교수 출신 데이비드, 월스트리트 전설로 불린 마이클, 세계적 로펌의 공동 창업자, 제임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바이오학자 닐, MIT 출신의 보안 전문가 조셉,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야는 달랐지만 미국 상류층으로서 살아온 삶의 방식은 꽤나 비슷했죠. 논리, 전략, 효율, 그리고 경쟁.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해 왔습니다. 전용 제트기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2인승 비즈니스 제트기 안에는 우리 일행과 승무원 몇 명뿐. 와인과 샴페인을 곁들이며 젊은 시절 추억과 최근의 미국 정치에 대한 냉소 섞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노년의 유일하고나 할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잠시 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유압 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목적지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순간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컸습니다. 한국?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POP나 삼성이니 하는 브랜드는 익숙했지만 그것이 곧 그 나라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침착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는 노인들이라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기도 했고 워낙 자주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인지라 기계 고장 정도는 흔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상 착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국 시각으로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낯설면서도 정갈했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으며 공항 직원들은 영어에 능숙하고 표정도 매우 밝았습니다. 서비스란 단어가 실제로 구현된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실감했죠. 처음엔 단순히 비상 착륙에 따른 하루 이틀의 체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항공기 엔지니어가 와서 말하길 문제가 생각보다 커서 수리까지 최소 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3일? 태국행 일정은 이미 꼬였고 우리는 하루 이틀 서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볼 게 많다던데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기치 못한 일에 따라온 또 하나의 번거로운 일정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다음 날 우리 일행은 우연히 한강 근처 호텔에 묵게 되었고 바로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생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 무렵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한강에서 세계적인 불꽃 축제가 열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호텔 앞에서 무료 셔틀도 운행해요. 순간 일행 모두가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10월의 평범한 금요일 밤, 그것도 비상 착륙까지 겪은 우리에게 불꽃놀이라니요. 하지만 어차피 계획이 전부 틀어진 상황이었고 그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유쾌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좋아, 한 번쯤은 이런 것도 봐야지. 그렇게 우리는 한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버스는 호텔을 떠나 20여 분 만에 한강 시민공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실리콘밸리나 맨해튼과는 전혀 다른 감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높이나 스케일이 아닌 정돈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디지털 감각이 살아있는 도시.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한강변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아이를 안고 온 가족, 돗자리를 깔고 웃는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 어르신들까지 누구도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고 강바람은 선선했고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밤 8시 정각 하늘에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쾅!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색, 보랏빛, 청록색, 황금색 불꽃이 한강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삶을 축하해주는 듯한 기분. 수만 개의 불꽃이 차례로 터지며 한강 하늘 위에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그려지고 하늘과 강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자본도 만들어낼 수 없는 광경. 순간 제 눈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생.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경쟁. 회사의 주가가 내 감정의 기준이 되었고, 직원의 해고는 전략적 판단이었으며, 가족과의 시간은 비효율이라 여겼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 제 옆에선 이름 모를 한국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저 별빛은 진짜야? 라고 묻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받아봤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그렇게 올려다봤던가? 불꽃놀이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장대한 스케일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연출과 관중들의 감정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누군가는 고요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말 그대로 삶의 축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였던 제가,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남자라 칭송하던 제가, 고작 몇 분의 불꽃 앞에서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게 진짜 삶 아니야?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데이비드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질 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까지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여운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일행 모두 말수가 줄었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처럼 시끄럽던 정치 이야기나 미국 주식시장 얘기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걸어볼까? 관광객처럼 말이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지만 전날의 그 불꽃 하나로 이 도시에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남산타워까지 하루 코스로 둘러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현지의 삶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역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편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자리 양보는 당연했고 줄도 정확히 서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젊은 청년은 우리가 노선을 헷갈려 하자 먼저 다가와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청년은 알고 보니 대학생이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다며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미래에는 한국 기술이 전기차와 로봇 산업에서 세계를 이끌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얘는 자신감이 넘치네. 미국에서 20살 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마침 무언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섞여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을 걸으며 우리는 현대적인 도시 속에 고즈넉한 전통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전통 찻집에서 맛본 유자차 한 잔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억에 남는 맛이네. 누군가 말했죠. 점심은 종로의 한 작은 골목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맛보고 싶다며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정갈한 반찬과 따뜻한 국이 차려졌습니다. 놀라운 건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가격과 서비스였습니다. 고작 8,000원짜리 식사인데 반찬이 리필될 때마다 더 필요하신가요? 라며 친절히 물어보던 아주머니의 미소.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같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서비스 아닌가?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였지만 병원에서조차 이런 미소는 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우리를 보고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요즘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어제 불꽃놀이 보셨나요? 그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를 본 감동을 짧게 전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저도 매년 봅니다. 매번 울컥해요. 서울에 살아도 그건 특별하거든요. 저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서울이 좋으신가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고 말고요. 사람 냄새 나는 도시잖아요. 일하다 지쳐도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 손 내밀어주는 그런 도시니까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배려, 따뜻함, 정직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도시, 서울이라는 이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걸으며 우리는 마치 오래된 벽을 하나씩 허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전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라는 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전날 한강에서 무너졌고 첫날 시내를 걸으며 인생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우리는 어느새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조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나라 기술적으로도 세계 수준이라는 거 실감한 사람 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라면 실리콘밸리 출신인 우리 일행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디지털 인프라는 편리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과정은 단 30초. 편의점 계산은 대부분 키오스크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고 결제가 끝나면 즉시 문자로 영수증이 도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신용카드가 거의 모든 곳에서 통용될 뿐 아니라 QR코드 하나로 식당 주문부터 병원 예약까지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명동거리에서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도 없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었지만 화면은 직관적이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까지 지원되며 결제도 한 번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단순히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전 연령층에 걸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조셉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보안 기술을 개발했고
정부기관도 상대했지만 이 나라에서 느낀 건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야. 그는 이어서 태블릿을 열고 우리가 지나온 거리에서 촬영한 CCTV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안, 교통, 상점, 공공시설까지 거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어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구조가 된 거지. 우리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이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었으며 시민은 종종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시민의 일상 깊숙이 그리고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의심받기보다는 신뢰받는 기술, 강요가 아닌 선택을 제공하는 기술. 그건 진짜 성숙한 디지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TV를 켜고 뉴스와 광고, 예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는 모르지만 자막과 이미지 흐름만으로도 문화의 수준이 느껴졌죠. 광고에는 가족, 공동체, 배려,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됐고 예능에서는 출연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재미라는 건 보통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않나? 여긴 좀 달라 보여. 그리고 그 순간 CNN 특파원이 보도하던 한 영상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전날 한강 불꽃 축제에 모인 100만 명의 질서와 감동을 담은 리포트였습니다. 영상 속 인터뷰에는 외국인 노신사라는 자막과 함께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좇았지만 이들은 삶을 지켜왔어요. 그 차이를 처음으로 느낀 밤이었습니다. 제 음성이 전 세계를 향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몰랐던 사이에 축제장에 있던 기자가 인터뷰를 했고 그 영상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던 겁니다. 핸드폰에는 갑자기 알림이 쏟아졌고 미국의 지인들, 가족들, 심지어 MIT 후배들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정말이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감동이야.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나라는 단지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있으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나라야. 서울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불꽃놀이와 도시의 풍경, 기술 인프라까지도 인상 깊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고 감동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미국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선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전통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가게마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노점상들이 서로 가게 앞 공간을 나눠 쓰고 있었는데 손님이 몰려 한쪽이 북적거리면 다른 가게 주인이 자진해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박스를 치우고 통로를 넓혀주는 모습을 본 겁니다. 잠깐 이쪽으로 와요. 여기로 들어가면 더 편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었습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뭐 찾으세요? 그리고는 영어 한마디 못하시면서도 몸짓으로 가게 위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기름 묻은 장갑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환했습니다. 우리는 인근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 일행이 외국인임을 알고는 메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며 매운맛은 어떤지, 김치는 익숙한지 물으셨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정을 느꼈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체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던 옆자리 손님이 제가 계산했어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했고 마이클은 손까지 덜덜 떨며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희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인상 남기셨으면 해서요. 한 번쯤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했으면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로만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배려는 어디서도 못 봤어. 그날 오후 우리는 공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개를 산책시키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배변 봉투와 쓰레기통을 갖고 다니며 타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시의 정중앙에서 이토록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조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선 시민 개개인이 공공을 지키고 있어. 경찰이나 관리자가 아닌 그냥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의 품격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그걸 잃었지. 너무 오래전에. 그 순간 저는 벤치 맞은편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작은 새를 보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엄마는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아버지는 쓰레기를 정리하며 아이 손에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왜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침묵으로 느끼는 감동 속에서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있다면 성공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은 함께 가는 법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가장 놓쳤던 것이야. 서울에서의 네 번째 날,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과 충격을 받은 나날들이었기에 그냥 조용히 호텔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느긋하게 보내자는 말에 모두 동의했죠. 오전 내내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마이클이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저와 데이비드가 동시에 다가가자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이 거칠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침이 아니야. 바로 병원 가야 해. 빨리 119에 연락해. 놀랍게도 호텔 직원은 이미 무전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단 3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우리는 그 신속함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유창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을 하며 즉시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응급의학과 경력이 있는 인물로 미국 내 대학병원에서 수천 건의 심장 시술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 정확하고 침착하고 매뉴얼이 완벽히 체화되어 있어. 병원 도착 후 접수 과정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간결했습니다. 여권과 이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바로 진료실로 이동했고 담당 의사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조리 있게 설명했고 통역사가 병원 내에 항시 대기하고 있어 언어 장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은 심장 쪽에 일시적인 협심증 증세를 보였고 평소 앓던 고혈압이 비행 스트레스와 시차, 잦은 음주로 인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은 하루 입원을 권유했고 병실은 마치 특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친절했고 간호사는 3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처치를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떨까요? 응급실 대기만 수시간. 의사 한 명 만나기 위해 종이 수십 장을 작성하고 보험회사와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진이 빠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클처럼 전직 금융인이라는 이유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병원 정보 공유를 극도로 꺼렸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었고 효율은 인류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한 마이클은 우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런 의료 시스템은 못 만들었을 거야. 한국은 나를 살렸고 내 오만함도 함께 치유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한식당에 앉아 마이클의 회복을 축하하며 건배를 했습니다. 전날 밤 마셨던 와인도 고급 호텔도 해외 골프장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댓국과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나눴고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조셉이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한국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우리를 안아줬어. 그날 이후 우리 일행의 대화 주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식 시세나 실리콘밸리 뉴스가 오가지 않았고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조, 문화, 인간 중심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길 그냥 떠날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여행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야. 마이클의 입원과 회복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우리는 본격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상 착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정체였던 이 체류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발적인 머물므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누구도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호텔 예약 연장과 비행기 일정 변경을 위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더 있어 보는 거 어때? 제임스가 웃으며 말하자 조셉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난 찬성이야. 솔직히 미국 돌아가도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하버드, MIT. 그곳은 성공의 절정을 찍은 우리의 무대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나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배움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고 싶었고
더 느끼고 싶었고 이 나라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의 취향대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고 누군가는 도서관과 서점을 기웃거렸으며 저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반나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 주인은 정년 퇴직 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한국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작은 다다미 방에 앉아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벽에 걸린 붓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비움은 채움보다 더 어렵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며 한 번도 비워본 적 없는 제 삶에 그 문장은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 비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여백이라는 걸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일행이 모두 인사동 근처의 찻집에 모였습니다. 각자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데이비드는 한국의 약국에서 대화했던 젊은 약사의 진심 어린 설명에 감동했다고 했고, 제임스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난 평생 법과 정의만 외쳤지만 여긴 정의가 법보다 먼저인 곳 같아. 사람들이 법이 없더라도 지킬 걸 지키는 문화가 있어. 그 말에 조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자기 순서를 지켜.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야. 우리 대화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바람,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까지.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말이야,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여기 살면 어떨까? 비자나 거주 조건 같은 걸 알아볼 수도 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은 동의라는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가 없었지만 그 조용한 강변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고 인생의 방향 같아.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삶은 거칠고 빠른 급류였지만 여기선 강물이 잔잔하고 깊게 흘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흐름이 사람을 위로해줘.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도시는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날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여행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보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서울에서의 5번째 날. 이제 우리는 스스로 관광객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행 모두가 제각기 하루를 보냈고 그날은 각자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데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함과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었죠. 조셉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판교로 향했고 제임스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며 대학교의 공개 강좌를 들으러 갔습니다. 데이비드는 국립암센터의 진료 시스템과 암 환자 지원 시설을 직접 방문했고 마이클은 회복 중인 몸을 이끌고 서울숲 공원을 산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복궁 근처의 한 무료 역사 해설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해설을 제대로 알아듣기보다는 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해설사는 은퇴 후 자원봉사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국인이란 걸 알아채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눈빛과 몸짓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입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한글을 창제했고 그 정신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유려한 영어보다도 훨씬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문화를, 철학을 몸으로 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해설이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는 살짝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더니 그 속의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가르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건 제가 젊었을 때 스승에게 배운 말입니다. 이 나라는 배움을 통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였고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 삶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행 모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방문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20대 한국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더 따뜻하고 정직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조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난 평생 해커를 막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 청년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 제임스는 강의실에서 만난 로스쿨 학생의 말을 전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한국은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나라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국립암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의 말을 전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매일 암 환자 가족을 위해 도시락을 싸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요. 그때 받았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서요. 마이클은 서울숲에서 우연히 만난 노부부와 벤치에 앉아 1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삶이 무엇이냐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함께 걷고 밥 먹고 날씨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웃는 거. 그게 사는 거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또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하루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걸 배운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나라라는 것. 말이 통하지 않아도 피부색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진심이라는 공통 언어로 통하는 곳이라는 것. 우리는 그날 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일지도 몰라. 한국에 머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호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의 전통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다도라든가 서예, 아니면 전통 요리 같은 거 말이야. 그 제안은 단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문화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종로 근처의 한 전통문화센터에서 한국의 하루를 살아보기라는 일일 체험 코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복식에 어색해하던 마이클조차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옷, 사람을 단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 등이 저절로 펴지는 느낌이야. 그날의 첫 수업은 다도 체험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찻상 앞에 앉자 한국인 선생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는 마시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주전자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찻잔이 따뜻해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침묵 없이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차는 결국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차를 내리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음속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문화가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일상 속 깊숙이 녹아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어진 서예 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붓을 잡기 전 먹을 갈며 10분간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자보다 자세를 먼저 배우게 됐고 서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글씨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는 저절로 바르게 나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성공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보다 성과를 중시했고 글씨보다 숫자를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그 모든 반대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에서는 김치와 떡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라 70대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빚었습니다. 그분들은 요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잡아주고 눈빛으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만든 떡을 서로 나누어 먹던 시간,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급 문화라 믿었던 것들이 여기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거였어. 조셉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과 콘서트홀에서만 문화를 경험했지. 하지만 여긴 밥상 위에 골목길에 찻잔 하나에도 문화가 살아있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된 것이라는 걸. 저녁 무렵 한옥마당에 앉아 우리는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곳엔 조명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마당 끝에서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는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나날은 우리에게 끝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만 머물다 보면 진짜 한국을 다 본 건 아닐지도 몰라. 그건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회복 이후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해졌고 어떤 순간에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분명 놀랍고 경이로운 도시였지만 도시라는 무대는 결국 현대의 상징이었고 어쩌면 진짜 한국은 더 조용하고 더 단순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방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한 곳은 전라도의 작은 도시 남원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즈넉한 풍경과 전통 가옥이 남아있고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남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넓은 들판, 구불구불한 강줄기, 그리고 산기슭에 자리한 작고 정겨운 마을들이 우리를 맞이했죠. 남원역에 도착하자 우릴 맞이한 것은 대도시의 바쁜 발걸음이 아니라 따뜻한 눈인사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묵은 곳은 한옥을 개조한 소박한 민박집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창문을 열면 마당에는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손수 담근 김치 한 접시에서 환대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근의 작은 산사를 찾았습니다. 차로 20분쯤 달리자 깊은 산속, 나무 사이에 자리한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조용해졌고 우리는 일주문을 지나며 각각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비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스님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여기는 마음을 쉬어가는 곳입니다. 말보다는 바람소리, 종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더 많은 걸 말해주지요. 우리는 스님의 안내로 템플스테이 체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한 정자에 앉아 명상을 하고 산속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사찰 한쪽 벽에 걸린 글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삶은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곁에 남는다. 이 문장을 보고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어. 그녀를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함께한 시간은 많지 않았지. 우리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며 우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돌계단 하나에도 눈길을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고 우리가 너무 빠르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인근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마다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젓갈, 말린 나물, 수제비 반죽을 팔고 있었고 우리는 짧은 한국어와 손짓으로 흥정을 하고 웃고 또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 끝 골목, 어느 찻집에 앉아 우리는 이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시가 알려준 것은 체계와 기술이었다면 이곳이 알려준 것은 삶의 뿌리였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고 많지 않아도 좋다는 것.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눈을 맞추는 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부유했지만 가난했어. 하지만 여긴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로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도시에서 우리는 진짜 한국을 그리고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전라도 남원에서의 며칠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정제된 도시 문명과는 또 다른 결의 감동을 안겨준 이 조용한 마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사색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비행기 출국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 일행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클럽과 명품 매장에서 회동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투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그러나 깊게 일어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다시 예약할까? 가볍게 툭 던져진 말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미 각자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냐? 골프클럽 정기 모임은 어쩔 거냐? 다음 투자 미팅이 잡혔다더라.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하고 성공으로 가득한 그 세계가 이제는 이 작은 도시의 뒷산보다도 덜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셉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지난 2주간의 여행 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짧은 문장 하나씩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첫날 예기치 못한 착륙, 그러나 마음은 조금 설렘. 셋째 날 기술의 감탄, 사람의 감동. 일주일째 이 나라에선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게 된다. 열째 날 이건 여행이 아니라 회복이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함께한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돼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사진, 떡을 빚던 순간, 전통시장 앞에서 할머니와 함께 웃던 모습까지. 그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진들,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 데이비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가족끼리는 늘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가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것도 어쩌면 가장 가족다운 선택일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출국일을 연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일정처럼 계획했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멀리까지 반짝이는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 불빛은 도시의 위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낸 따뜻한 삶의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찻잔을 내밀던 다도 선생님,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할머니, 심장을 구해준 의료진, 묵묵히 질서를 지키던 지하철 승객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이곳을 어떻게 설명하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겪은 감동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체험이었고, 침묵이었고, 시선이었고, 숨결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온기가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전해져 온 그런 경험. 마지막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유난히 따뜻했고 서울의 골목길이 우리를 집처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 모두가 가슴속에 이미 품고 있었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출국 일정을 한 주 더 미뤘습니다.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작게나마 감사를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보다는 머물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고 그 마음은 어느새 의무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볼거리나 놀거리를 찾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받은 따뜻함을 조용히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겪은 의료 경험과 복지 시스템을 정리해 영어 기사로 작성했고 전 세계 시니어 커뮤니티 포럼에 게재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령사회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이 한 문장을 강조하며 한국의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한국에서 접한 법률 문화와 공공질서에 대해 강연을 신청했습니다. 귀국 후 로스쿨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법 이전에 신뢰를 가진 사회야. 그 신뢰가 법보다 먼저 작동하는 곳은 선진국 중에도 드물지. 데이비드는 자신이 방문했던 암센터에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아빠가 떠나면 한국의 이 병원에 기부가 계속되도록 해다오. 그곳은 생명을 숫자로 보지 않는 병원이었어. 마이클은 말없이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함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 장소, 그리고 그가 느꼈던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들은 나를 살렸고 나의 믿음도 살려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 편지를 남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에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저희는 자본과 성공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을 건네는 손길,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 빗속에서도 우산을 나누어 쓰던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던 노인분, 어느 누구도 아닌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장면들에 감동했고 그 진심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배려가 문화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 배려는 제도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 장의 손편지를 호텔 데스크에 맡겼습니다. 그 안엔 영어로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 덕분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보이던 은행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침 종소리조차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무거운 뭔가를 담은 채 조용히 출국장을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며 아래로 보이는 한반도는 그저 지도 속의 작은 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울게 했던 말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우리를 맞이한 건 고급 세단, 호화로운 집, 그리고 수많은 미팅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대로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게 침묵이 많아졌고 누군가는 옷차림이 단정해졌으며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귀국 후 병원을 정리하며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을 여기에 옮기고 싶었어. 속도보다 정직함, 돈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병원. 가능하다고 믿게 된 건 한국이 그걸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병원의 이익 중심 진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퇴직 의사들과 함께 무료 진료소를 개설했고 기부를 받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본 공공성의 철학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조셉은 기술 투자자로서의 길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청년 창업가의 영향으로 윤리적 기술이라는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학들을 돌며 강연을 했고 강연의 첫 문장은 항상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혁신을 받습니다. 그의 강연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식 기술 철학이라는 세미나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로스쿨 강의를 다시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법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 방패여야 합니다. 이 정신을 아직도 품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강의실 벽에 붙여두고 수업 시간마다 실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간 중심 법치의 개념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그는 여행 전까지만 해도 미국 동부 금융계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뉴욕 교회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0일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었고 그 안에는 서울의 한강, 남원의 골목, 한국인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그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던 순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필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제 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며 걷습니다. 저는 그들과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였죠. 어느 날 조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온 거야.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의 숙제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단지 관광객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의 중심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복귀했지만 그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변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 동료, 친구들까지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죠. 조셉의 손녀는 MIT 공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늘 효율과 기술,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연구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술이 사람을 위한 거라면 왜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요? 조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내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그거야. 거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였거든. 그 대화를 계기로 손녀는 졸업 논문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기술을 통한 사회적 연결, 특히 고령자와 약자를 위한 설계 시스템 개발. 그리고 그 연구의 시작점엔 언제나 대한민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강의하던 로스쿨에서 국가별 법률 문화 비교 수업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신뢰로 작동하는 법치의 가능성.
그의 학생들 중 일부는 처음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법률 선진국 모델로 제시되는지. 그러나 강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의 판례, 시민 질서, 자발적 준법 사례에 감탄하게 되었죠. 강의 마지막 시간, 제임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GDP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시스템 이전의 사람을, 절차 이전의 신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법의 정신입니다. 데이비드는 미국 노년의료협회에서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청중에게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고령자에게 진심을 쏟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문화가 아니라 양심입니다. 한국은 효도를 유산처럼 물려주는 나라였습니다. 거긴 노인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대상이라 여깁니다. 그날 강연 후 수많은 청중들이 한국행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겠다는 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수필집을 출간한 이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인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서구 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필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뉴욕타임즈는 그의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버드보다 실리콘밸리보다 그는 남원의 된장찌개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배웠다. 우리 5명의 변화는 단순히 개개인의 일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이, 제자들이, 후배들이,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공동으로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코리아 인사이트. 사람 중심 사회, 신뢰 기반 시스템, 공감이 문화가 되는 나라.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보냈고 한국의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인생 10년을 이 나라에서 봉사하고 배우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짧고도 강렬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한국은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그 문장을 받은 순간 우리 5명은 또다시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심과 사람의 힘을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단지 우연이었습니다. 비행기 착륙을 피할 수 없어 들렀던 공항이었고 계획에도 없던 도시였고 심지어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가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경쟁과 성공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선 누가 먼저 성공했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옆을 지켰느냐가 더 중요했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가 더 존경받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배려했고 길거리에서조차 질서와 따뜻함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감동을 주변에 전했습니다. 수많은 강연, 책, 재단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가 겪은 작지만 거대한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항상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한국 이전과 한국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한국 이전의 삶이 치열하고 빠르고 성공만을 좇았다면 한국 이후의 삶은 느리고 단정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두 번째 고향이라 부릅니다. 그곳은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알고 그곳에서 진짜 행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5명의 이야기이자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작고도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